과부가 들어오면 집안 꼴이 어찌 되려고. 돌담 너머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아직 살인문도 들어서지 못한 복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복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낡은 보따리를 고쳐 쥐었을 뿐입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는 복녀의 목소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코웃음을 한 번 치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선팔도 무서울 것 없던 시어머니의 냉대가 이 집 며느리살이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담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여주 땅 끝자락에 자리한 순동네는 손바닥만 한 논, 두 마지기와 텃밭 한 떼기로 한 해를 버티는 집이었습니다. 뒷산 하나를 병풍 삼아 앉은 초가집은 해마다 조금씩 낡아가고 있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인색해 보였습니다. 가난이 서리처럼 집안 곳곳에 내려앉은 곳이었습니다. 이 집에 과부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마을 아랫역 중매쟁이 임서방 덕분이었습니다. 임서방은 워낙 말솜씨가 좋아 돌멩이도 옥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 했는데 순동네 집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부지런하고 야무진 여인이니 집안을 일으킬 것이라며 점순을 설득했습니다. 점순은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과부를 들이는 것도 마뜩자는데 빈손으로 오는 여인이라니. 밥 한 그릇 더 노는 것도 아까운 살림에 무슨 여력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점순이 허락을 한 것은 임서방의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동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순동은 어머니 점순의 손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점순이 논두렁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동안 순동은 그 옆에서 호미질을 배웠고 점순이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를 지피는 동안 순동은 그 불빛 아래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라 어머니의 말이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거스르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복녀가 들어온 첫날부터 점순의 구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으면 간이 왜 이 모양이냐고 했고 빨래를 걷으면 덜 말랐다고 했습니다. 장독대를 닦으면 솔질이 엉망이라 했고 텃밭에 물을 주면 뿌리가 상한다고 했습니다. 복녀는 그때마다 예, 어머님 한마디만 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꺾이지 않는 억새처럼 굽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복녀의 성품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복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슬쩍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복녀야, 시어머니가 그리 구박을 해도 괜찮냐? 나 같으면 못 버티겠다. 복녀는 빨래방망이를 멈추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 고생하셨으니 화가 많이 쌓이셨겠지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자 복녀는 집안 살림을 제법 손에 익혔습니다. 텃밭에 고추와 가지를 심고 장독대를 제때 여러 햇볕을 쬐어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저녁이면 순동이 논에서 돌아오기 전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집안에 사람 사는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은 분명 복녀가 들어온 뒤부터였습니다. 순동은 그런 복녀가 고마웠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돌아와 따뜻한 밥상을 받을 때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수저를 드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점수는 여전히 복녀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녀가 살림을 잘할수록 점순의 표정은 더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며느리에게 빚을 지는 것이 싫은 사람처럼 칭찬 한마디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초입,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줄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닷새가 지나도록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점순이 손을 집어넣어 보니 바닥이 손끝에 닿을 만큼 쌀이 적었습니다. 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길이 향한 곳은 하나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복녀였습니다. 의심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쌀독 앞에서 손끝에 닿던 그 냉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점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쌀이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점수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쌀독 뚜껑을 열어보니 어젯밤보다 또 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쌀을 퍼갔다는 것이. 점순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맷돌처럼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고는 순동과 복녀뿐이었습니다. 순동은 새벽이면 논으로 나가는 사람이니 부엌을 들락거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점수는 그날부터 복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을 얼마나 퍼 넣는지, 밥을 먹고 난 뒤 부엌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밖에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가는지. 그러나 복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점순의 귀에 들어온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 동네 안하기 우물가에서 흘린 말이었는데 복녀가 전 남편 집 쪽 사람들과 아직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물가 말이란 원래 여울물처럼 돌고 돌면서 제 모양을 잃어버리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점수는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과부가 전 남편 집 사람들에게 쌀을 빼돌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남의 집 쌀을 퍼나른다면 그것은 도둑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점수는 며칠을 더 참았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며느리를 몰아세우는 것은 자신의 성미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쌀독은 날이 갈수록 줄었고 점순의 속은 가마솥처럼 부글거렸습니다. 한편 복녀는 밤잠을 줄여가며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 양반집에서 바느질거리를 얻어와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밤새워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감기고 손끝이 부르터 피가 났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겨울옷을 마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고단함이 바위처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삭바느질로 번 푼돈을 조금씩 모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여나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또 무슨 오해를 살지 몰라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마침내 점순이 입을 연 것은 장날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녀가 부엌에서 내일 아침 밥을 위해 쌀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쌀 좀 그만 씻어라. 복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쌀독이 왜 이렇게 줄었냐? 내가 알겠느냐? 내가 알겠느냐? 점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복녀는 잠시 점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밥 지을 때 외에는 쌀독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쌀이 제 발로 걸어 나가냐? 복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오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씻던 쌀을 솥에 앉히고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점순에게는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쌀독은 여전히 줄었고 점순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집안을 억새밭처럼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장에 다녀오던 이웃집 안악이 점순을 찾아와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형님, 내 말 좀 들어보소. 아까 장터에서 대개 며느리를 보았는데, 글쎄, 어떤 낯선 사내와 구석에서 은밀히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지 않겠소. 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안이 칠덩굴처럼 얽혀들었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우리 복녀가 낯선 사내와 미래를 즐긴단 말이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께요. 사내 얼굴은 삿갓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 얼굴은 틀림없었소. 며칠 후 복녀가 장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점수는 몰래 복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장터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복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삿갓을 쓴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복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고 사내 역시 복녀에게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점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분노가 천둥처럼 내리쳤습니다. 이 발칙한 것, 감히 네 집 며느리라고 대낮부터 외간 남자와 희희낙낙이냐. 점순의 불호령의 복녀와 낯선 사내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오라. 복녀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점수는 다짜고짜 복녀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닥치거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디서 변명이냐. 당장 그 손에 든 것을 내놓아라. 점순이 억지로 복녀의 손을 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엽전 몇 잎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점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집안의 쌀을 훔쳐다 이 사내놈에게 갖다 바치고 돈을 받았더냐.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안을 거덜내려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오해이십니다. 이분은 복녀가 다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점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삿갓을 쓴 사내는 험악한 분위기에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더니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점수는 복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어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마침밭에서 돌아온 순동이 마당에서 씩씩거리는 어머니와 눈물범벅이 된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복녀를 이리 험하게 다루시는 겁니까? 내 이놈 순동아. 내가 감싸고 도는 저 계집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집안 쌀을 훔쳐내어 외간 남자와 놀아난 더러운 년이다. 순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서방님, 아닙니다. 맹세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 두 눈으로 장터에서 사내놈과 돈을 주고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느니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점수는 방으로 들어가 복녀의 낡은 보따리를 마당으로 냅다 던졌습니다. 서운함이 낙엽처럼 바스라졌습니다.
복녀는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 내 알바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순동이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렸지만 점순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복녀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보따리를 챙겨 들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복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깊이 큰절을 올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녀가 떠난 후 집안에는 정막이 늪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순동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했고 점순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쫓아내긴 했지만 가난한 살림을 불평 없이 꾸려가던 며느리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녀가 벌써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부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점수는 한숨을 쉬며 땔감을 찾으려 뒷뜰로 향했습니다. 그때 뒷뜰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던 빈 항아리였습니다. 무심코 항아리 뚜껑을 열어본 점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들던 집안의 쌀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쌀 위에는 정갈하게 접힌 옥양목 저고리 한 벌과 한약재 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자신의 치수였습니다. 낡고 얇은 자신의 겨울옷을 대신할 두툼한 새 소못이었습니다. 저고리 틈에서 작은 서찰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를 모르는 점수는 급히 순동을 불렀습니다. 순동은 서찰을 받아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보시옵소서. 못난 며느리 복녀 올립니다. 어머님께서 추위에 고생하실까 염려되어 몇 끼 제 몫의 쌀을 조금씩 덜어 모았습니다. 그 쌀을 장에 내다 팔고 밤마다 삭바느질을 하여 어머님 겨울옷과 몸에 좋은 약재를 구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분은 약재상 어르신이옵니다. 미리 부탁드린 약재를 구해주시어 잔금을 치르던 참이었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순동의 목소리가 짧게 떨렸습니다. 점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후회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점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순동도 서둘러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점수는 동네 어귀부터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복녀야, 복녀야.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며느리를 찾아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점수는 마을 밖 선앙당 나무 아래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운 복녀였습니다. 점수는 달려가 복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복녀야, 복녀야. 차갑게 얼어붙은 며느리의 몸을 자신의 온기로 녹이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복녀는 깜짝 놀라며 점순을 마주 보았습니다. 점순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내 진심도 모르고 몹쓸 짓을 했구나. 나를 용서해 다오.
점수는 복녀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기가 봄눈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복녀 역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서름을 터뜨렸습니다. 순동도 두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추우실까봐 그저 마음이 급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복녀야. 내가 밥을 굶어가며 이 늙은이를 위해 그런 마음을 썼는데 나는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날 이후 순동네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며 복녀 역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두 여인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함께 장독대를 돌보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점수는 복녀가 만들어준 새 속옷을 입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따뜻한 옷 속에서 몸이 녹아드는 것을 느끼며 점수는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녀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가 어찌 이 추운 겨울을 났겠느냐. 어머님, 이제 저도 진짜 딸이 된 기분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집의 변화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무섭기로 소문난 점순이 며느리와 나란히 걷는 모습을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통하면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아내리는 법이었습니다. 점수는 복녀에게 처음으로 음식 솜씨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담근 깍두기, 그게 어떻게 한 거냐? 복녀는 잠시 점순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같이 담가봐요. 그날 오후 두 여인은 나란히 장독대 앞에 앉아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점순이 물을 썰고 복녀가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순동은 사랑채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함께하는 장면이 꿈인지 생시인지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혼자 웃었습니다. 복녀는 그 겨울 내내 점순의 몸을 살폈습니다. 한약을 다려드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점순의 기침 소리가 줄어들고 안색이 좋아지는 것을 보며 복녀는 마음속 깊이 뿌듯해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내 덕분이다. 내가 정성껏 돌봐주니 이 늙은 몸도 새 힘이 나는구나. 봄이 되어 복숭아꽃이 피자 점순과 복녀는 함께 텃밭을 일궜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호미를 들고 밭을 매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진짜 고부지간이 되었다며 감탄했습니다. 마음이 연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해 가을 순동네는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세 식구가 마음을 합쳐 일한 덕분이었습니다. 점수는 창고 가득 쌓인 곡식을 보며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복녀야, 내가 온 뒤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다. 과부라서 복이 샌다는 건 다 헛소리였구나. 어머님, 저야말로 이 집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였습니다. 깊은 오해와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며느리의 진심이 결국 시어머니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가정을 이뤄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과 인내가 있다면
가장 깊은 오해도 결국 따뜻한 정으로 바뀔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